반갑습니다. 풍입니다. 보궐선거 이후 일촉즉발 위기의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4월 7일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입니다.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파트 시장 서울과 부산의 판도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1년짜리 시장이죠. 그리고 현 정부도 이제 1년 정도 남짓한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윤곽만 아마 잡아질 것 같습니다. 정책 방향이라든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넘사벽된 서울 아파트값, 수만 쉬고 월급 모아도 집 사기 어려워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는 기사죠,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이게 무슨 버블이냐 아니면은 추가적인 상승이냐 이제는 조정권에 들어가냐 이 문제들보다도 우리가 지금 25번, 26번의 정책을 통해서 이런 정책의 헛발질을 통해서 지금 이 넘사벽이 된 아파트 가격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재미난 게 있죠. 우리가 재미난 게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아파트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2년도, 13년도 그리고 14년도가 이 저점이었죠. 굉장히 가격이 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때 방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 있을 때 집을 사라고 했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퇴출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아마 퇴출됐을 겁니다. 왜? 이때는 집을 사는 게 사람들에게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바보짓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보짓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정부에서 이제 박근혜 때입니까? 이 정부에 때 했던 거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했던 겁니다. 빚을 내서. 제발 빚을 내서 집을 사달라. 그러면서 많은 정책들을 냈죠. 집을 살 수 있는 정책들을 유도를 했습니다. 왜 집을 사려는 정책을 유도했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금리가 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민들이 보니까 이거 월세 내고 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금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월세를 내지 말고 차라리 집을 사라는 겁니다. 집을.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많은 정책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유도한 정책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쪽에는 보금자리 롤이라든가 생애 첫 대출, 아파트 대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나이를 못 하겠어요. 여러 가지 무슨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냈었다.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한하죠. 그리고 무슨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선대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집값 하락을 예측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집값이 오르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죠. 예, 올라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같은 경우는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 유사 사례를 많이 봤죠. 압구정 현대는 지금 평당이 1억이 넘어갔죠. 1억이 넘어갔는데 이 당시에는 압구정 현대가 지금 84제곱미터 정도를 살 때는 84 타입을 살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2012년도 14년도에는요. 마찬가지로 12년도 14년도 때는 매매가가 떨어지고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년 정도 딴 것도 필요 없어. 대기업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의사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전문직. 1년 정도의 노가다만 해도요. 이 압구정인데 살 수 있었습니다. 노가다만 해도.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종소세라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소세를 최소한 내거나 아니면은 카드 정도를 우리가 1년 정도를 신용카드 정도를 쓸 수 있는 사람 정도의 1년 정도의 노가다 정도만 해도 압구정 현대 84 타입을 지금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평당 1억을 하는 지금 평당 1억을 할 수 있는 거는. 근데 그 당시에는 안 하는 거죠.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량이 없습니다. 사실 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시세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는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적극적으로 집을 살려고 하는 그런 패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본격적인 시세가 그때부터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뭐 간혹 가다가 뭐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제가 답해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 정답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들 다주택자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있는데 이 다주택자가 탈출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다주택 가구가 있습니다. 네, 다주택 가구하고 다주택자는 또 다르죠. 다주택 가구 같은 경우는 세대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2주택 아니면 3주택 다 중과가 물려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증여죠. 그런데 저한테 물어볼 정도 같으면은 이미 증여 자체도 애매하게 된 겁니다. 10억 정도 넘어가면은 증여세가 30% 되고 30억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증여세가 50%죠.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이미 증여를 할 수 있는 물건들도 10억 이하의 20% 정도 증여세 낼 수 있는 것만 물어보지 이 위에 넘어가는 것들은 저한테 물어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증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뭐 실거래가로 증여 안 하잖아요. 다 간평받아고 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답을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공개 뭘 해달라 뭐 고민 상담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8월 17일 날 청약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청약 당첨. 이게 청약 당첨된 물건을 B씨가 있습니다. B씨가 8월 17일 날 청약 당첨된 물건을 이제 A씨가 12월 1일 날 칩시다. 12월 1일 날 이거를 분양권을 매입합니다. 분양권을 매입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A씨라는 사람은 이미 2주택자입니다. 2주택자. 11월 1일 아침입니다. 11월 조정대항 전에. 그러면 2주택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분양권 한 채를 더 샀습니다. 분양권 하나 더 샀어요. 8월 17일 날 청약이 당첨된 물건을. 그러면 이 사람은 3주택자예요? 아니면 2주택자입니까? 이것도 애매하죠.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지금 현재 3월입니다. 3월 24일 날 기준으로 해서 이 분양권을 팔게 되면은 이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는 몇 프로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 수 있습니까? 이거 세무사도 몰라요.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도 답해 줄 수 없고 이 질문에 대해서 2주택자가요. 8월 17일 날 청약 당첨된 물건을 11월 1일 날 그 분양권을 매입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이 분양권을 이제 팔려고 할 때 이제 차익이 남기겠죠. 일단 분양권이니까 일단 올라갔어. 그러면은 이 분양권에 대해서 양도세는 몇 프로가 되느냐? 이 질문은요. 국토부도 몰라. 국토부도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이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로 각자가 뭐 이렇게 뭐 계산했다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걸 26번의 정책을 내면서 네. 전부 다 지금 이거는 이제 정책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다 꼬아놨어요. 계속 꼬아놨잖아요. 세제 이런 거 다 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진흙탕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뭐 공개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이게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정부 출구범 이후 서울 아파트 평당 1,868만 원 됐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의 평당은 1,868만 원인데 이 평당에 1,668만 원 정도면은 박근혜 정부 때 집사라고 했을 때 압구정 현대 가격이 그 당시가 한 2,500만 원 정도 했나요? 네. 그리고 지금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그리고 반포 쪽 일부는 평당 1억을 넘어갔죠. 그래서 문정부에서는 강남 아파트 값을 평균입니다. 평균 아파트 값이니까 평당 3천만 원인데 이 석에서도 양극화는 계속 진행되고 평당이 1억 넘어간 단지들은 많다. 네, 많이 지금 생기고 있다. 이런 부분들 보시기 바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박근혜 정부 빚내서 집 사라라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앞으로는 보궐선거 이후에 뭔가가 지금 크게 변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보셨죠? 뭐 평당이 어떻게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빚내서 집 사라 박근혜 정부보다 가계대출 폭이 증가폭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현 정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지금의 아파트 폭등은 무엇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전 정권 때문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전 정권 때는요,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거래량이 없었어요. 왜? 집을 사라고 해도 집을 사지 않는데, 그때는 대출 규제가 어디 있어요? LTV, DTI 규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 2011년도입니까? 그때 지금 조정지역 다 풀렸잖아요. 투기과열지구 다 풀렸습니다. 의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 지금처럼 무슨 재건축을 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돼야 되고, 실거주가 지금 2년이 돼야 되고, 조정지역이면은 양도세 1년 또 3년, 그 안에, 양도세는 실거주죠. 다른 양도세는, 갈아타는 기간 1년이고 3년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앞으로는 이제 이 보궐선거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큰데, 저는 이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고 봅니다. 상기 신도시라고 봐요. 이 상기 신도시에 따라서 앞으로 보궐시장 이 결과에 따라서,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지금 현재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미리 예단을 할 수 없죠. 선거법 위반이니까. 그러면은 저는 누가 되든지 부산시장 선거에서 누가 되든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저는 도심의 공급 확대 정책은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에서도 이미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을 수 있는 땅에 대해서 당연히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규제를 완화해 주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규제를 완화 통해서 이미 땅이 없으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땅이 저는 재건축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공급 확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러면은 누가 되든 간에 이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는 될 것이다. 그러면은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재건축 단지가 되는 거죠.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막 조합이 설립되는 단지들. 그 부분들이 가장 도겠고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따라서 공급이 하나가 더 생겨나는 겁니다. 광명시흥 뿐만이 아니고 상기 신도시. 그러니까 공급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보궐시장 이제 이후에는 판도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양상이. 그래서 앞에는 간만 잠깐 본 거고,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도 대단한 솜씨다. 광명시흥 투기 수법이죠. 천태만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비닐하우스뿐만이 아니고 무슨 별 난리를 다 틀어놨습니다. 이 난리를 틀어놓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부 관계자죠. LH 정부 관계자죠. 국토부 정부 관계자죠. 전부 다 정부입니다. 정부가 만들어낸 이 투기판이다. 청와대, 민주당 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샀는데, 땅을 산다는 거는 자체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땅을 샀다. 이거는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지금 LH 쪽에서 이제라든가 국토부, 청와대, 정부 관계자, 민주당에서 관계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전부 다의 이겁니다. 나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다 공부. 이게 공부가 됩니까, 이게? 땅을 사는 거는 공부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 잤대요. 전부 다. 하루에 3시간 자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이 땅을 샀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냈다. 하루 3시간 잠을 자고. 그리고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맨날 또 엄마를 자기 집어넣어요. 어머니. 그리고 내가 이 상기 신도시를 공부할 때, 이 땅을 공부할 때 꼭 보면요. 어머니는요. 옆에서 꼭 한복을 입어. 그리고 꼭 떡을 씁니다. 이 떡을 왜 썰어요? 옆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LH뿐만 아니라 국토부고, 이 투기를 한 사람입니다. 이 투기. 농지를 갖고 투기를 한 거죠. 이게 진짜 투기입니다. 이 투기. 이 투기를 한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은 무엇이냐? 나는 꼭 공부를 했다. 그리고 잠을 잤는데 주경야독이라고 그러죠. 3시간 자고 3시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다 공부를 했다. 그런데 꼭 옆에 보면요.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꼭 떡을 썰고 있어. 무슨 한석봉도 아니고.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다 옆에서 보면은 무슨 공부를 해서 투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꼭 그 옆에는 상차를 해놓고 어머니는 한복 입고 꼭 떡을 썰고 앉았고. 자, 그래서 이 자꾸 당위성을 만드는데, 저는 이 당위성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투기다. 그리고 LH 쪼개기 대신 슬리마롤 가닥을 잡았다. 현 정부.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기 신도시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한 게 이겁니다.
공급은 항상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작년 이거 지금 이제 신규시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계속 막았었는 거죠. 그래서 공급은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안정이 될 거다. 근데 왜 집값이 안정된다고 2017년도 파리 대책을 만들어내면서부터가 땅 투기를 한 겁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집값이 안정이 되는데 왜 상기 신도시를 만듭니까? 공급이 충분하다는데 왜 상기 신도시를 만들어요?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 땅 투기하고 상기 신도시는 예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예정이. 그런데 상기심 도시는 그렇게 투기가 됐죠. 이렇게 많이 투기가 됐는데 왜 상기심 도시 철회를 못합니까? 철회를 하게 되면 청와대하고 정부는 다 죽습니다. 왜? 말다지공까지 투기를 했다 그러면 그 윗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허공이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기심 도시는 절대로 철회를 못합니다. 예정대로 무조건 추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보궐선거 신장 이후에. 공급이 이제 상충되는 거예요. 두 개가. 네. 그래서 이익 환수도 안 한다 그래요. 일몰제 안 합니다, 이게. 소급 적용 안 해요. 소급 적용을 안 하고 소급 적용 안 하고 이익 환수도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아무리 이쪽에서는 상기심도를 투기실해도 너희들 봐주겠다는 겁니다. 원래 투기 그렇게 사람들이 내모는 투기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현 정부 관계자들 계속 얘기를 했었죠. 투기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적폐라고 그랬죠. 전 정부 그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1주택 실거주자도 지금 민주당 지지자도 이제 지금 막 이제 불만을 터뜨릴 겁니다. 나도 적폐냐. 다 적폐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유독 왜 3기 신도시만은 왜 이거를 적폐시를 하지 않냐 이겁니다. 공급은 그렇게 많다고 해놓고 충분하다고 해놓고 그 공급이 충분하다고 해놓은 2017년도 파리 대책이 나올 때 투기와 전쟁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은 뒤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땅을 샀다는 겁니다. 다 예견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이게 보궐선거 이후에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왜? 보궐선거 이후에는요.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서울 중심에 있어서의 규제 완화는 무조건 된다는 겁니다. 이 규제의 핵심이 뭡니까? 재건축이에요. 주도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하든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하든 다 풀어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가 상충된다는 겁니다. 상충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상기심 도시는 예정대로 밀고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공급이 하나가 두 개 생기는 거죠. 이 상기심 도시라는 공급하고 서울시의 공급이 두 개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보궐선거 이후에는요. 굉장히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서울과 수도권은 항상 같이 갔습니다. 시세가. 이제는 따로 놉니다. 이게. 이제 시세는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 먼저 오르고 나면은 이제 키 맞추기로 시간차를 두고 수도권이 따라서 올라갔죠. 이제 분리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으로 이전까지는 우리가 공동화 현상으로 따라서 확장이 됐었죠. 계속 확장이 됐었죠. 밑으로도 뭐 남서울 뭐 서서울 해갖고 막 계속 확장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여기서 두 가지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 보궐선거를 계기로 해서 어떤 부분이 추가되느냐? 인구 감소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인구 감소는 이제 막을 수는 없어요. 보궐선거가 누가 돼도 이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서울의 핵심지에다가 여기는 공급이 된다는 부분들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도권도 지금 상기심도시 철회할 생각이 없죠. 왜? 상기심도시 철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2017년도 정부 관계자들이 땅을 사놓은 것들을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이거 처리가 안 돼요. 그 상기심도시도 공급이라는 부분들이 폭탄이 또 떨어지는 겁니다. 핵폭탄 두 개가. 그런데 지금 이 공급이 떨어졌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세곡동, 내곡동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해서 20만 채 그냥 공급 폭탄 때렸었죠. 20만 채. 이때는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왜 빨리 됐습니까? 이거는 국유지를 상대로 했어요. 국유지. 국유지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LH가 갖고 있는 땅 혹은 정부가 갖고 있는 땅을 국유지를 갖고 개발하다 보니까 바로 사전청약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공급 확대는 사유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 수용 방식이에요. 누구 땅을 수용을 합니까? 예, 정부 관계자들이 사놓은 땅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LH라든가 국토부, 정부기관이죠. 청와대, 민주당,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 다 투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용 방식과 국유지를 활용 방식이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급이 터지게 되면은 이전에 우리가 2010년도부터 이제 서울 아파트가 떨어질 때 이 공급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무서워서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 팔고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 쫄딱 망했습니다. 봤어요. 사람들이 쫄딱 망하고 여기서는 벼락거지가 된 겁니다. 벼락거지가 됐죠. 예, 이거를 봤어요. 서울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공급이 나온다고요. 수도권에 공급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마용성이라든가 요지 한강변에 있는 사람들 요지하고 강남에 있는 요지죠. 뭐 반포, 압구정, 청담 뭐 이런 요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팔고 나갈 것인가? 팔고 혹은 다른 데로 이동할 것인가? 아니면은 팔고 현금할 것인가? 은행에 넣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주식 투자할 것인가? 주식 투자 못합니다.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왜? 봤어요. 이기심 도시 만드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 몰락하는 과정들을 봤습니다. 강남을 벗어나서 다른 데 사는 사람, 다른 데, 뭐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도시, 이기도시로 가서 뭐 전부 다 몰락하는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중심에 있는 도시들은 더욱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 인구 감소의 요인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언급해 드렸죠. 예, 핵심지로 몰린다고 했죠. 특히 관광이라든가 핵심지로 다 몰린다고 했죠. 그리고 외곽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17억짜리가 어떻게, 1억짜리는 17억이 되는 과정이 되고, 나머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수도권을 저는 분명히 차별화된다고 했죠. 1억짜리 아파트는 나중에 영월이 된다고 했어요. 평당 1억이 평당 17억이 되고, 평당 1억이 평당 영월이 되는 과정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이 과정들이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똑같습니다. 부산도 똑같아요. 부산도 똑같습니다. 지금 부산시장이 누가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시장 누가 되냐 문제 아니냐.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든 인구 유출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유출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예, 이제 인구 감소도 있어요. 인구 감소도 있겠죠. 예. 이 문제를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유동 인구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유동 인구가 줄면은 도시의 활력이 줄어듭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소비 감소로 이어지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여기서 대기업 몇 개, 한두 개 들고 간다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일본 사례를 통해서 우리 봤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관광입니다. 관광객을 유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관광 수요를 증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 관광 수요는 어떻게 해서 증대가 됩니까? 네. 이 관광 수요의 증대에 따라서 도시가 먹고 삽니다. 그럼 이 관광 수요만 증가돼도 알아서 그냥 도시에 알아서요. 여기서 기업들이 알아서 생깁니다. 몰려요. 인구가 늘어나면은 다 몰리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기업들 떼겨갖고 공장을 한두 개 들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관광객들이 어디로 가냐? 이 내륙으로 안 갑니다. 내륙으로. 내륙은 절대 안 가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해안라인으로 갑니다. 해안라인으로 가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관광지가. 그래서 결국에는 관광지와 내륙의 차이는 나중에 극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내륙 쪽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촉진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 있죠. 내륙의 아파트. 아무리 그냥 최고급 아파트 여기서 무슨 하이엔드 아파트 지어도 한계가 생깁니다. 한계. 내륙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한계가. 해안라인 쪽에서 아파트를 짓는 거하고 최고급 아파트하고 내륙 쪽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 짓는 거하고는 이미 한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네. 몰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몰리는 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궐선거 이후에도 여실히 아마 드러날 겁니다. 정책 방향이 결국에는 이거예요. 관광입니다. 관광. 그리고 기업에 대한 수요는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내륙에서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해안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다. 이 부분들을 키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된다. 자, 오늘 방송은 잠깐 간략적으로 언급해 드렸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라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